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나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오늘 3회 세계적 명품 모자 루엘의 탄생 주 샤뽀의 조현정 대표님과 셜리천 디자이너 실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생방송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진행을 맡게 될 두 분 MC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하면요. 저는 날지식을 캐는 남자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는 CEO로 짧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이 이야기를 나눌 오늘의 MC 한양대학교 광고전공 안지연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자? 모자는 이렇게 직접 협찬을 아, 해주셔가지고 네. 야. 남자 모자는 안 해주신 겁니까? 저희가 인물이 안 되면 안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겠지만 여기 앞에 검은색 모자와 또 여성 모자, 남자 여성 모자 있는데 요게 이제 샤프에서 특별히 오늘 질문 잘한 분한테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한테 저희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요. 좋은 관점도 받으시고 모자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이신 두 분 각자 자기 소개 하시죠. 먼저 편하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 샤뽀 대표이사 조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샤뽀 루엘 디자이너 셜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깊은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여러 가지 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샤뽀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이름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죠? 샤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뽀 하면 이제 사포라는 건 내가 아는데 그거 상관없는 거죠, 그 사포하고 이제. 먼저 샤뽀 이것도 보니까 되게 프랑스 어떤 풍이 나는데 스펠을 보니까 회사 명칭이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사 이름하고 네. 굉장히 직접적인 뜻인데요. 네. 맞춰볼 수 있는데 너무 쉬워요. 샤뽀가요? 여자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요? 여자? 모자. 모자. 아. 유행하는 생각. 네, 불어로 네. 샤뽀는 모자라는 뜻이에요. 아, 네. 예쁘다. 네, 말이 되게 샤뽀. 예쁘죠. 네, 예쁘네요, 아주. 모자라고 하는 것보다 샤뽀 하면은 네. 어감도 좋고. 그 오른쪽에 보면 저게 루이엘이라고. 네. 저게 이제 앞으로 브랜드를 저걸로 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 브랜드 이름인데 네. 저것도 불어인데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루이는 영어로 말하면 he예요. 아. 네, 그리고 L 하면 그녀. 그래서 합성어니까 그와 그녀가 되겠죠. 그와 그녀는 우리 온 인류죠. 그러니까 네. 모두 다 에브리바디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합성어고 저희 샤프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네. 아, 맞다. 루이란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루이 13세 그것도 그겁니까? 아니 그거 그거 아니에요? 아, 그냥 안 치겠네. 발음만 좀 비슷하고 아, 그래요? 네, 스펠링도 다르고 네. 네. L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L도. 네, L라는 네, 그쵸. 잡지도 잡지도 그쵸. 있고 그녀라는 뜻이니까. 네. 오늘 한번 이왕 나오신 거 이름도 셜리천이시잖아요. 네. 셜리가 그것도 불어입니까? 불어는 아닌데 네. 제가 모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한국말이 되게 발음하기 어려워서 저한테 이름을 하나 지어줄 테니 좀 편한 이름으로 부르자 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셜리. 이름이 네. 셜리고 그때 네. 이후로 계속 이제 예명으로 네. 지금까지 네. 쓰고 있어요. 아니, 남편분 조 대표님 없습니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네. 여러 이름을 추천을 받았는데 네네. 적당한 제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어서 계속 네. 고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헨리와 셜리? 그거 괜찮아. 현종이니까 약간 헨리와 셜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부르는 이름이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조이에 조이. 아, 조이가 조이. 기쁨이잖아요. 야. 항상 자기는 기쁨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나한테 기쁨을 주는 기쁨조. 야. 그래서 조이라고 네,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조이라고. 아, 네. 좋은 부부 사이입니다. 네. 남편한테 보통 조이라고, 야, 대단하다. 보통 그냥 이 화상아 뭐 이러고. 두 분이 같이 샵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 그 인터넷 시대를 예견했던 그 시대 앞에는 그 통신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천리안이라든지 유니텔 네. 이런 이제 모뎀을 통해서 통신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90년대 때. 그쵸. 그쵸. 97년도 네. 막 이럴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통신 시대에서의 신분은 자기 신분 회사라든지 그 정확치 않으면은 그걸 사용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던 그 계층은 굉장히 그 특권 내지는 그 뭔가 그 시대를 앞서간 신분이 확실한 사람 이런 거 아니면은 사용하기 힘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에 제가 그 유니테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시기 좀 제 심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 감염을 약간 패러디해 가지고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오늘 갑자기 답글이 하나 이렇게 띵 오더라고요. 야, 영화 같다. 네, 그래서 읽어봤더니 자기가 프랑스 가서 처음으로 완독한 그 소설이었는데 한국에서 그걸 읽은 사람을 못 봤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올려줘서 자기는 너무 반가웠다. 네. 이런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잠깐 봤어요. 그리고 흘렸는데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일명 그때 이제 번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번개는. 아, 그래요? 네, 번개 지금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은퇴하신 비 오는 지가 좀 날쯤 됐어요. 뭐 장마철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그 아이디를 보고. 네. 그래서 강남 모 식당에서 보고 그분이시냐. 그래서 인사를 간단하게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굉장히 파격적이죠. 네. 그래서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날 찍은 사진을 이제 건네받기 위해서 또 연락을 받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만나게 됐어요. 그게 동아리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 동아리였는데 어떤 동아리였나요? 왜요? 그때 우리가 3030인가? 그렇죠. 나 또 뭐 프랑스 문학 동아리도 뭐 거창한 줄 알았대요. 뭐 그냥. 그게 아니라 네. 이게 30대만 들어갈 수 있는 방. 그러니까 네. 요새도 많아요 그런 거. 3040 많거든요. 예. 별거 아니었네. 저는 뭐 아주 고상한 거인 줄 알았어요. 아니 고상한 이야기를 원한다면 제가 고상하게 이야기해줄 수는 있어요. 오늘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네, 해서 네, 네, 네. 편하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모습을 한 벌써 이제 10수년, 20년 가까이 전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네. 굉장히 지금도 파격적이지만 그때는 더 파격적으로 네.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활발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파티 문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퇴근 시간이 5시였거든요. 그때 외국계에서 예, 예. 얘기했었나요? 전화를 하면 거의 100% 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러면 집이에요. 그러면 어디 약속 없어요? 저는 일 끝나면 집에 와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분이 언제부터 이 샵보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원래는 저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일이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넘어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워낙에 이제 재능이 없어서 이 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저는 만들 테니 팔아달라. 네. 그렇게 해서 마케팅 쪽을 맡고 저는 디자인을 맡고 해서 결혼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결혼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군요.
저기 지금 일단 마이크 좀 켜고 할까요? 지금 마이크가 안 켜져가지고. 아, 어떻게 켜야 되나요? 이게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셜리천 디자이너 실장께서 그 프랑스에서 원래 불문학을 공부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 모자 디자인을 이제 배우시게 됐고 선택하시게 됐는데 뭐 근데 패션 아이템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모자는 사실 주류는 아니잖아요. 네, 비주류. 그런데 왜 모자를 선택하시게 됐는지 그걸 재봉틀을 만지는 순간 운명이라고 느끼셨다고 들었는데 네. 왜 모자를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원래는 뭘 전공하셨나요? 저는 불어 불문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불문학을 하러 소르본에 다니고 있었어요. 야, 그때 소르본 대학. 당시. 야, 네, 그 유명한 소르본 네. 대학. 그렇지만 그 대학은 네.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 네.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 졸업은 네. 안 한 거고요. 아. 다니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바로 파리로 유학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한참 그 남쪽에 있는 시골 도시에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때 프랑스 남쪽은 원래 눈이 안 와요. 워낙에 따뜻한 도시라서. 근데 60년 만에 폭설이 와서 제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가 되고 기숙사도 차단이 되고 해서 한 45일 동안 학교를 못 나갔어요. 근데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저는 불문학을 배우러 왔지만 미싱 즉 의상학과를 다니는 옆방 친구한테 미싱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미싱을 하는데 문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남이 만들어 온 책을 내가 연구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니까 내 작업은 아니죠. 남의 거죠. 그런데 미싱을 배우고 보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현물로 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의 창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문학과는 다른 거죠. 문학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분석하는 것이지만 재봉틀을 가지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직접 내 눈앞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희열은 문학을 했을 때 느낌과는 또 다른 엄청난 희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죠. 뭔가 만들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찾다 보니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옷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그때 이미 27살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의상학과를 나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학생들과 겨루어서 패션 쪽에서 내가 승부를 낸다는 게 사실 자신도 없었고 약간은 묘연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아직 한국에 없는 거, 그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게 문을 두드리면 답이 보인다고 어느 날 파리에서 일본인 학생이 하나 놀러 왔는데 그 학생이 바로 모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모자 학교. 네, 우연히 대화 중에.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파리로 올라갔죠. 그래서 모자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학교는 다행히도 청강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수업을 하는 것을 1시간 동안 청강을 했는데 그걸 보고 바로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짐 싸가지고 파리로 올라와서 그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학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죠. 그래서 불문학을 하러 낮에는 불문학을 하러 다니고 그 학교에 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 학교는 밤에 야간으로 그래서 양다리를 걸쳤던 거죠. 두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점점 모자 쪽에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다. 문학을 공부할 때는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나 그 스트레스에. 왜냐면 거기 애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책을 읽는 거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수업을 들어가면 교수님이 그 참고 서적을 한 20권씩 얘기를 해주는데 한 권도 하루에 못 떼어요. 나무나라 말이니까. 근데 걔네들은 다음 시간에 올 때는 20권을 다 읽고 오는 거죠. 저랑 갈수록 갭이 벌어지니까 그 스트레스에 질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밤에 이제 모자를 만들면 내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완성품이 나오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살 것 같고 내가 갈 길이 이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르본을 접고 이제 모자 학교로 정식으로 주간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모자를 완전히 바꾸게 된 거죠. 네.
뭐 인생이 보니까 약간 충동적이시네요. 모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뭐 하다 삘 꽂히면 그냥. 네, 예. 저는 제 직관을 믿어요. 아, 굉장히 네. 직관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요. 네. 네. 어릴 때부터 그러셨습니까? 네, 한국에서부터? 네,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한번 갑자기 기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절에 제가 참 예민했던 청소년기였는데 그때 제가 그때부터 삼은 제 인생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해답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길을 뚫어야 할지 해답이 안 보일 때 딱 일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선지랄 후수습. 방송용어로 좀 죄송한. 아, 괜찮아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때는 제가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지르자. 저지르고 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저지르지조차 않으면 나는 아무 길도 못 가는 거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무리한 그 일을 저질러서 결국은 대학을 제가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모토가 일단은 저지르자. 선지랄 그리고 후수습하자. 네. 그 인생 모토대로 살다 보니 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즉흥적인 네.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제가 느낀 것은 문학을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압박감 그리고 저녁에 그 미싱지를 하면서 느꼈던 그 희화를 놓고 당연히 그것이 충동적이 아니라 뭐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조 대표님도 뭐 이런 뭐 선지랄 후습 이런 뭐 그런 식의 삶을 안 사셨을 것 같은데. 선수 아니, 습시가 저는 저희 뭐 네.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제 만나기 전에. 삶 자체였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부터 제가 조금씩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설상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척 제가 애주시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네. 제가 먼저 이렇게 앞섰는데 네, 네. 요즘은 제가 먼저 네. 뒤따르면서 네. 잘 수습을 해주고 다니고 조 있습니다. 대표님은 사회생활 하시기 전에는 어떤 식의 그 행로를 하셨는지. 저도 굉장히 그 이제 모순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일일이 다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좁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대학 같은 것도 처음에 공대를 들어갔다가 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시 놀다가 다시 시험 봐서 이제 또 심리학과를 또 들어가고 네. 또 뭐 중간에 휴학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뭐 창업도 많이 했어요. 네. 뭐 그 포장마차도 해보고 또 막 그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구두 센터도 만들어보고 20대 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학교 축제 때도 장사도 많이 해보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창업이라고 굳이 연결시키면은 그러한 창업가 정신인데 사실은 뭐든지 새로운 걸 많이 해보려고 했던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기질은 지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가 그 뒷수습 하느라고 네. 많이 저지르는 네. 편이라서 아, 근데 아까 20대 때 창업을 많이 하셨는데 왜 외국 회사에서 왜 이것을 일을 하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때 IMF 때 잠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권유도 있고 그래서 내 생애 마지막 직장을 한번 이제 가져보는 것으로 한 번만 더 직장을 가져보자. 제가 11번째 직장을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공항 인천공항 제가 건설 현장에도 많이 투입됐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영국 엔지니어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늘 그 한편에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욕구들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회사 내에서도 그 신사업 개발 막 그런 것들을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좌절을 겪었죠. 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고 또 사업이 계속 더 커지면서 저 말고도 누군가가 이 사업을 케어를 해줘야 될 상황에서 그 누군가가 또 제가 된다면 더욱더 더 우리가 가치로운 일을 서로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둘 다 약간 즉흥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는 만나서 한 달 만에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인사를 갔어요. 근데 워낙 늦은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아니, PC통신에서 만나고 나서 한 달 만에 결혼하신 네. 거예요? 야. 한 달 만에 이제 결혼 인사하러 부모님께 갔고 네. 결혼식은 네. 6개월 뒤에 했는데 빠르시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직관에 의존해서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아직까지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모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 루이엘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걸 보면 단순히 우리는 모자를 파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자를 통한 어떤 문화와 역사들을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말인지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제가 네. 할까요? 모자 이제 저는 모자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모자 여러분들이 아마 모자를 쓸 때는 햇빛이 따가워서 또는 겨울에 추워서가 가장 일차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모자의 기능을 크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능적인 것, 펑션, 기능적인 면에서 한번 그 속성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모자의 그거는 가장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속성이고, 또 가장 고차원적인 속성을 본다면 아마 그건 스타일, 즉 패션으로서의 모자의 기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자를 단순히 햇빛 차단이나 추위를 막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쓴다면 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목적에만 담아주면 되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 모자를 통해서 여자들의 어떤 그 상상을 실현해주는 매개체로서 모자를 제가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 모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매장에 사람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이 모자를 쓰면 햇빛 차단이 잘 돼요, 손님 이 모자를 쓰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하얀 모자를 쓰고 당신이 이런 플로랄 원피스를 입고 그 모자를 쓴 모습으로 바닷가를 거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 그 손님이 그런 상상에 젖어서 입가에 저절로 미소를 띠게 되죠. 네. 바로 네. 그거죠. 이야. 행복한 동경, 작업할 때 참 행복한 좋은 꿈. 멘트다, 그거. 네, 그걸 꿈을 파는 거예요. 네. 여자한테 상상을 파는 거죠. 음. 남자들한테의 모자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여자들한테 모자는 꿈이에요. 네. 네, 또 다른 자신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모자를 통해서 그런 행복을 실현하는 매개체로서 모자를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기능적인 모자를 넘어선 어떤 또 다른 판타지스러운 모자를 저 역시도 추구하고 손님들한테 권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저희 MC 분께서 쓰신 그런 모자도 사실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모자만은 아닐 거라고 아마 다 상상이 되실 거예요. 이 모자는 제가 만들 때 그 영감을 어디서 얻었냐면, 사실 19세기 때 이제 근대 문명이 막 시작될 때 골프가 여자들이 처음 골프를 치게 됐을 때 그 복장은 지금처럼 바지나 그런 티셔츠 차림이 아니었고 치렁치렁한 19세기 스타일의 원피스와 네. 롱드레스와 그다음에 우아한 흰 장갑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 모자,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골프를 하던 시절이 19세기의 초창기의 골프 시절의 그 스포츠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골프를 많이 치시는 저희 고객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으로 골프를 하고 있는 당신을 한번 상상해 봐라. 그 누구와도 지금 필드에 있는 21세기 필드에 나가 있는 어떤 여자와도 당신이 차별되고 당신이 가장 아름다울 것을 자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 야구캡 같은 모자를 골프모로 선택하지는 않죠. 네. 이 모자는 제가 골프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네. 권하는 모자예요. 네. 네. 이제 골프장만 가면 여기 이 사진에 요 네. 오른쪽 저거 되게 특이한데 모자가. 네네. 네, 저기 어떤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모자는? 네, 저가 추구하는 어떤 디자인의 컨셉은 사실은 19세기
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시절의 모자나 그런 풍을 되게 좋아하는데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래 문학을 전공했지만 그리고 전공을 하려고 했던 그 작가도 19세기 작가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까지 모자들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시절을 문학적인 부분에서 벨 에포크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불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이 왜 아름다운 시절이냐면 패션에서도 음악에서도 미술에서도 모든 문화적인 부분에서 정말 꽃이 피듯이 가장 그 결실이 왕성하고 화려하고 예뻤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을 베레포크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런 모자를 누가 써? 저런 드레스를 입고 어딜 가?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없을 만큼 인간의 상상력, 여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모든 상상력이 가장 아름답게 표출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 본 영감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모자인데 저 이렇게 날아가는 꿩털이죠. 네. 꿩털은 보통 19세기에는 남작 부인이나 백작 부인들이 사냥을 나갈 때 바스락거리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그다음에 짧은 저런 챙 있는 모자 위에 저 높은 깃을 달고 사냥을 하러 나가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냥 모자에는 저렇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힘있고 긴 그 동물의 털을 꽂아서 나가던 습관이거든요. 사실 저 꽁모자를 쓰고 21세기에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모자를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런 모자를 한번 매장에 와서 손님들이 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모자를 쓰고 그 순간 19세기 여자가 되어보는 거죠. 네. 한번 말 타고 싶은 거죠. 그 순간 행복해지게 그분을 만들었다면 저 모자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지금 명품 루이를 명품 모자를 이제 지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모자 이제 명품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명품의 정의가 뭡니까? 명품이란 게 어떤 게 명품이고 어떤 게 명품이 아닌 건지 좀. 네, 사실 그 명품이 저희 모자를 명품 브랜드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족쇄예요. 네. 그 명품이라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명품이 되기 위해서. 그 말은 명품이 되고 싶어 해요. 저희 브랜드는 저는 제가 명품다운 모자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품이 시간이 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성되는 시간이. 제가 아직 명품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생각한 명품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세 가지예요. 네. 첫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네. 명품에는 역사가 필요해요. 역사. 역사. 긴 역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브랜드만의 특별한 기술. 예. 오. 이 기술은 오직 루이엘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 그 브랜드의 슬로건이기도 하는데 메이드 인 소울이에요. 저희 브랜드의 슬로건이 영혼의 소울. 영혼? 그렇죠. 영혼으로 만든 모자. 오. 예, 모든 물건에 여러분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컵이라도 이 컵과 또는 또 다른 디자인의 어떤 컵이 있을 때 이 컵에는 영혼이 없고 이 컵에는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느끼는 것처럼 저의 소비자들도 저의 고객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자를 딱 봤을 때 이 모자를 만든 또는 디자인한 사람의 영혼이 느껴져야지만이 그게 명품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영을 가지고 모자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역사성 긴 저희가 이제 겨우 14년 되었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긴 역사성을 아직은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저만의 고유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는 있지만 과연 그 기술이 세계 최고다라고 아직은 검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직은 명품이 아니고 명품이기를 희망하는 명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런 명품죠. 예. 명품요. 예. 노력하는 네. 중이라고까지만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셜리천이 보시는
현재 여러 가지 명품이 있잖아요. 네. 명품이 되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네. 아 정말 이 명품은 네. 이 브랜드는 진짜 명품이다. 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정말 이거 그거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있어요. 어떤? 제가 그 브랜드를 얘기해도 네, 얘기해도 됩니까? 됩니다. 여기는 아, KBS 저는 아니니까. 네. 개인적으로 에르메스를 굉장히 에르메스. 예, 저희 롤 모델이에요. 오. 그쪽에서 추구하는 마케팅 방향, 네. 디자인 방향, 모든 것에서 저런 브랜드처럼 가야겠다라는 어떤 제 기준이기도 해요. 왜요? 에르메스가. 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그- 다 가지고 있고, 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은 사실 옆에서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만의 어떤 철학적인 정신, 그것은 다른 어떤 브랜드도 그렇게 투철하지 않고 역사가 장구하지 않고 네. 185년 정도 됐는데 그 부분만큼은 단연 모든 이 우주상에서 최고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만들어진 모자들이 또 판매가 돼야 또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또 다른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또 다른 디자인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시계계에서 디자인을 하실 때 모자를 어떤 영감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디자인의 모자들을 만드시는지 혹은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알아내서 만드시는지 네. 어떻게 비율을 선택하시는지를 좀 네, 알려주세요. 굉장히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질문을 꼭 집어서 지금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실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귀국해서 모자 회사에 이제 일반 직원으로 지금은 독립을 했지만 들어가게 됐을 때 저는 아주 야심차게 디자인을 많이 이렇게 했죠. 근데 실제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디자이너가 이미 기존에 있던 디자이너가 7명이 있었고 제가 이제 실장으로 스카웃이 돼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제가 디자인을 한 모자들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이미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7명의 모자들은 정말 잘 팔렸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도 했고 나름대로 스카웃돼서 왔고 막 그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어줬고 막 이런데 실제로 팔리지 않는 모자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건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고 굉장한 좌절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모자 학교를 파리에서 나왔지만 제2의 학교는 바로 처음에 들어갔던 그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다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는 모자를 배웠다면 그 회사에서는 모자를 쓰는 사람을 배웠어요. 시장을 배우는 시장. 모자를 쓰는 사람. 고객. 고객을 배웠다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모자가 있지만 그 모자를 고객이 써주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죠. 만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했던 디자인들이 너무 앞서가고 프랑스적인 그런 그 기운이 남아있어서 아방가르드하고 한국 사람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히나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두상 모양도 유럽형과 아시아형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것부터 고쳤어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도 시장에 가서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 예쁜데 썼을 때 안 어울리는 모자 되게 많죠.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자가 겉으로 봐서 예쁘다고 써서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써서 예쁜 모자를 만들기까지, 그리고 사람한테 어울리는 모자를 만들기까지가 제가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예술 아트적인 데서 디자인 쪽으로 완전히 이전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이전이라기보다는 네. 아트적인 것을 살리면서도 네. 대중성도 있어야 된다는 네. 중간 다리를 찾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디자이너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한 발을 앞서가면 디자이너는 천재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반발만 가자. 예, 그렇다고 소비자하고 딱 맞춰가면 그거는 그 디자이너의 사회적인 역할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디자이너는 항상 트렌드를 창조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소비자를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앞서가야 되는데 그 앞서가는 발걸음이 딱 반발 0.5 한 발보다 반발만 가면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발 앞서가면 그때부터는 소비자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 모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못해요. 거리를 좁혀줘야지만이 아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모자로서 고객과 내 모자를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간단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10년 동안
많이 못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를 보통 채용하실 때는 네. 어떤 점을 보십니까? 디자이너 채용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자를 패션 안쪽에다 놓고 보면 패션 쪽에서 의상학과 쪽에서 디자이너를 골라야겠지만 거의 저는 미술학도 순수 미술한 학도를 선호해요. 왜냐면 근데 만약에 의상학과 나온 사람과 미술학도를 뽑았을 때 처음에 들어오면 당연히 의상학과 출신들이 일을 잘해요. 왜냐면 원단도 알고 미싱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패션 용어도 알고 하니까 빠르긴 해요. 얘는 버벅거리지만 1년이 지났을 때는 의상학과 나온 사람은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근데 미술학도는 이렇게 가요. 네, 점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베이직한 학문의 중요성이에요. 색깔에 대한 감각, 그다음에 포션, 구도의 그 비율에 대한 감각, 그다음에 구도라든지 조화,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은 순수 미술에서 닦아지지 않은 상태와 의상학과에서는 약간의 스킬이 더 이제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조금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베이스가 탄탄한 곳이 네.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순수 미술을 하는 쪽을 제가 많이 뽑고 또 하나 순수 미술을 많이 뽑는 이유는 저는 모자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희 이제 로고에도 모자 쓴 여자들 일러스트가 있듯이 모자에다 직접적인 그런 그림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못 그리면 좋은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디자이너를 좋아합니다. 네. 예. 주 대표님은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인재를 채용하실 때는 어떤 점을 보시나요? 일단 그 국내에서 이 모자 쪽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 네. 마케팅 쪽으로 마켓 포지션 자체가 국내 그 활동하고 해외 활동을 굳이 나누자 한다면 해외 활동했던 영역들은 굉장히 또 빈약했고 국내 쪽도 이 업종 자체가 고급 업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이 훈련돼 있는 체계된 그런 게 없었고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저희에게 필요한 때까지 네. 끌어올리는 게 주 목적이라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인성적인 부분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뭐 또 우리 저 셜리천처럼 딱 이 촉이 발달돼서 딱 보면 뭐 정확하게 네. 알 수 있는 정도는 제가 안 돼서 네. 그냥 많은 시행착오를 아직도 거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면접을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선택하는 입장보다는 그 일할 사람이 저희 회사를 선택해 주기를 지금 바라는 상황이에요. 네. 예. 이게 뭐 현실적인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잘 조화가 맞아 떨어진다면 저희들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이끌어 가고 있는데 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고 또 누가 또 의시할지도 모르는 거죠. 뭐 웰컴입니다. 저희는 항상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네. 꼭 디자이너 전공 안 했더라도 미술학도를 더 선호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네. 예.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실제로 50살 넘으신 아주머니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수공예로 다 네, 하죠? 수공 영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바느질이라든가 이렇게 그 크래프트적인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 중에는 그런 손재주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손작업 하시는 분들은 전부 연령대가 50대 네.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력 채용할 때 나이나 학력보다는 사실은 그런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중기청에서 저희 그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호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그 인건비 부분 너무 포지션이 크다. 이걸 좀 줄여라. 네. 그런 그 자문을 얻었는데 이 말은 곧 월급이 높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회사의
의무 중 또 책임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늘 우리 셜리천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봤죠. 셜리천 개인적인 역량과 또 제가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것을 환산해서 우리가 벌을 수 있는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될까 그렇게 계산해서 해보니까 지금 기업을 운영해서 얻어지는 그 월급보다 한 5배는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스럽잖아요. 네. 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보다 5배 더 이익을 서로 실제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엄청난 인건비와 또 이 그 운영 부담을 안고 네, 그렇죠. 끌고 가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셜리천은 아시아인 최초로 그 이 모자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그 자기 인생을 걸었던 그 친구고 또 저도 뭐 우리 셜리천을 만나서 저도 이제 그 모자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이제 경영학 박사를 땄거든요. 그래서 이 일종의 이 책임감이 없다면은 아마 저희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이 짐을 놓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현실적인 부분과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들은 지금 항상 늘 충돌은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 루리엘 식구들, 우리 회사 식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회사가 창업 연도는 2002년, 공식적인 건 2002년도인데 언제부터 이게 창업된 거죠? 저희가 99년부터 사업체는 운영을 했어요. 네. 네, 결혼하면서. 지금은 벌써 한 14년, 15년. 네, 14년 됐죠. 아까 그런 고민은 요즘이 아니라 과거에 네, 있겠네요. 과거에. 그죠? 네. 네. 지금도 해요. 네. 늘 하고 앞으로도 네. 할 거고. 아.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이 꼭 발전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진보라는 것이 늘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행복한 것만 네네.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어떤 모순과 또 부정 그런 또 어떤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그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변화한다고 보면은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장했든 아니면은 답보 상태든 간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존재함이 바로 그런 모순들의 결과를 한다면 이 결과물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마케팅이나 아니면 디자인 쪽이나 이런 그 어떤 합일체로서 그 결과물로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보고 있고 저희는 명품이 되고자 하지만 저는 꼭 명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대에서 안 되면 그렇죠. 예, 네. 저희 다음 맞습니다. 때에서 네. 안 되면 역사가- 또 다음 네. 때 생존하고 있으면 된다.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많은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 지금 모자를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한 영역에서 사람이 한 20년 이상 일을 하면 하늘이 저절로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네. 그게 뭐냐면 나는 모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모자라는 이 영역에서 뭔가 책임감? 내가 꼭 해내야 되는 어떤 소명의식이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네. 저절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주는 어떤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힘든 와중에도 그 모자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의 어떤 결과물로서 모자 박물관을 정말 그때는 제가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저희가 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비영리적인 그런 걸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이 저한테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거죠. 네네 부담스러웠는데 굉장히 그 부분을 너무나 열렬히 원했고 그래서 그것이 생긴 것이 바로 그런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모자라는 것이 사실은 패션 영역에서 아웃사이더예요. 옷이 핵심이죠. 모자는 요즘 아마 패션 아이템 중에서
옷보다도 더 지금 1순위에 있는 것이 가방이에요, 여러분. 네, 약간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패션의 어떤 메인 그 자리가 바뀌어지거든요. 오랫동안 옷이 그걸 차지했었죠. 근데 지금은 옷보다는 사람들이 액세서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21세기는 가방이 가장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모자가 가장 힘을 발휘했던 시대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하향세를 약간 타고 있는 중인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죠. 제 세대가 아닌 제 아래 세대에서 오겠지만 어쨌든 그 아웃사이더인 이런 모자를 우리가 하는 이상 소명의식이 없다면 저런 모자 박물관이라는 컨텐츠적인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네. 이건 넌 비즈니스거든요. 그 영역을 손을 대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참 옳은 선택이었고 또 모자의 영역이 워낙에 지금 그 얕은데 그 와중에 모자 영역에서 우리나라 국내 박사 1호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도 도전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같은 모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부관계를 떠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런 이제 모자에 대한 어떤 그 열정과 소명의식이 결국 이제 문화적 꼭 네. 어떤 유전적인 DNA 말고 네. 문화적 DNA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예. 특히 그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엘빈 터플러나 아니면 피터 드러커의 그 저명한 저서나 아니면 그 미래 예측에 대한 그 결과물로 지식과 문화 이런 컨텐츠가 앞으로 그 사회의 부의 그 창출의 근원이고 또 신분의 위치를 결정해 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 구조가 T자형, 또 인재가 요구하는 게 T자형, 그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특히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듯이 이제 앞으로 사회는 이러한 특정 분야의 극세의 전문가들이 계속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모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이제 너무나 긴 뒤로 간 세월이지만 한 4, 5천 년 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청동기 문화가 신석기에서 청동기 문화로 넘어가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시대에 제일 대표적인 유적이 7만 기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인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고인돌이 전 세계 7만 개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4만 5천 기가 모여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 한반도거든요. 오. 특히 고창과 고흥은 전 세계적으로 집약도가 제일 높은데요, 밀집도가. 그런 걸 유추해서 보면 결국 청동기 문화를 이끌었던 그 많은 과반 이상의 60, 70%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 상주해 있었던 민족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부족에서 국가로 형성됐던 시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적 중에 그 특히 모자가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예, 그럼요. 오. 뭐 우리는 다른 나라 굳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모자만 보더라도 바로 이미 100년 전만 들어가도 프랑스나 유럽, 이제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의 많은 선교사 또 기자들, 미국의 기자들, 선교사들이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 오. 네. 모자의 천국이다. 오. 모자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와. 이렇게까지 한 그게 기록물들이 지금 전혀 그런 거 상상도 안 다 가는데. 있습니다. 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렸거든요. 네. 1895년 단발령 이후에 우리 머리에 얹혀졌던 그 문화가 바로 사라졌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류라는 부분을 원천적인 부분을 놓고 들어가 보면 그 근거가 다 있다는 거죠. 문화적 자산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박물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세계에서 이게 6번째거든요. 네.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네. 이러한 근거가 바로 다 그런 바탕 위에서 세워졌던 겁니다. 그 우리는 중국을 이야기하고 일본을 이야기하는데 근거 없습니다. 다 거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자에 대한 원천적인 힘을 우리는 이제 박물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고
우리 한류가 왜 그러한 힘을 지속적으로 이 수많은 이 외세와 또 내분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뭐 많은 것들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요즘 뭐 선비정신도 네. 하듯이 그 선비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돋보자락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바로 갓에서 나오는 겁니다. 갓은 일반 모자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얹히는 거지. 그래서 갓을 쓰고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뛰면 이게 틀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자세를 흐트러지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방 걸음이 되는 거고 바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걷지 않으면 그 모자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적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그런 책무를 머리에 얹힘으로 해서 바로 우리 선비들이 바로 그 부당한 사회적 부조리와 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머리에 바로 모자 위에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아, 모자에도 아주 깊은 뜻이 많네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현실로 좀 돌아오면 이렇게 업계 리더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디자인의 그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분명히 카피해서 금방 복제해서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로이엘의 제품은 비싸고 근데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은 싸게 나왔어요. 네. 고객은 참 헷갈리겠죠?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이 저한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힘들게 한 디자인이 누군가는 내 작품이 나오길만 기다렸다가 보통 이제 패션 쪽에서는 SS와 FW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신제품들을 출시하잖아요. 네.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면 바로 이제 카피를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딱 뿌려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신제품을 보통 시장에서 내는 그 시기보다 한 달을 늦췄어요. 기다리다 먼저 내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도 치고 돌아와서 카피를 뜨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을 했냐면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는 저는 샤넬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저의 정신적 멘토로 삼고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모든 명품은 카피되어져야 한다. 좋아, 우리 거 카피해라. 그 말은 우리가 명품이라는 증거겠지. 네. 그렇게 하고 우리 거를 카피한 모자를 쓰고 저희 매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 차가 그건 좀 그러네. 네. 아니 근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느 게 원조인지 모르고 손님은 네. 사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죠. 손님 약간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약간 자존심을 긁는다 그럴까요? 명품 오리지널 쓰셔야 할 분이 왜 카피를 쓰십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자존심을 긁어서 카피를 쓰시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권유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 명품이니까 카피하는 거야. 그 말이 오히려 저한테 자유를 줬어요. 진리가 자유를 주리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카피하려면 해. 나는 계속 앞으로 갈 거야. 그리고 계속 저는 새로운 디자인을 내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뒤따라오는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저 카피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COPIER 디자이너가 아니죠. 네. 카피어죠. 네. 그들은 카피어이고 나는 디자인이고 그뿐이야. 그렇게 하려면 해. 따라서 해. 난 또 앞으로 가면 돼. 이제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요즘에는 뭐 카피해 뭐 그런 소리 들려도 크게 저기는 이렇게 스트레스도 덜 받는 편이고 다행히 저희가 이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를 어느 정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루이엘 건지 아닌 거 카피인지를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또 이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현명한 그 방법으로 디자인을 등록을 특허청에 내서 저희 고유 디자인임을 명시받은 공적으로 명시받은 그런 특허 디자인증도 디자인별로 다 붙여놓고 라벨에도 어떤 특별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고유의 디자인임을 알리는 특허 번호와 이렇게 함께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지금 사실 그 많은 디자이너들이 네. 그 자신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이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이
그 계통에서 성공해야 하고 싶어요. 어떤 분야든 간에 네네. 패션 쪽이 됐든 뭐 네. 어느 쪽이 됐든 이러한 분들에게 먼저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네. 예,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개인의 능력, 포텐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움을 항상 금치 못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전 세계 1위 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겨에서의 김연아라든가 뭐 박태환도 그렇고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면 뛰어난 DNA를 가진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가 될 자격이 충분한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백화점에 한번 가보셨어요? 한국 브랜드, 자기 이름을 건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과연 그 백화점 안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는 너무나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인데 성공하지 못하고 백화점에 자기 매장 하나 없죠. 물론 명품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어떤 국민들의 그런 잘못된 소비 행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디자이너가 성공하는 디자이너와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는 분명히 달라요. 즉 주변에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는 정말 많아요. 자, 천재성을 가진 디자이너는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성공하는 디자이너는 1명이에요. 1%예요. 그러면은 천재성도 갖고 그리고 성공하는 디자이너, 이게 이 두 가지를 같이 갖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자기의 천재성 안에 갇히면 금방 사라져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저 브랜드를 예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천재들인 경우에는 자기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디자이너는 결국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런 천재성도 가지면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마케팅으로도 성공한 디자이너의 예로 프라다와 아르마니를 많이 뽑아요. 프라다와 아르마니는 천재적인 그런 디자인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마케팅 또한 자기네가 직접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예, 그렇게 천재성과 마케팅적인 작가적인 천재성과 마케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100의 1%도 안 되겠죠. 굉장히 드문 경우의 수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재적인 능력이 갖고 있다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것을 일단은 좋은 자산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꼭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발만 가라는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조 대표님, 아무래도 이게 모자, 특히 우리나라 또 명품 이런 다 선도적인 어떻게 보면 전도사도 없는 영역을 지금 만드시는 건데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이거 하신 지 20년 되신 건데 이제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뭔가 진짜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또 국내에서도 이걸 또 영역을 넓히는 그런 뭔가 마케팅적인 아니면 그런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앞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이제 저희가 국내만을 상대로 하기에는 일단 파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의 봉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보다 선진국들, 즉 소비자 수준이 일단 예를 들어서 GDP가 이제 10,000불이었을 때 이제 스포츠로 본다면 뭐 이제 볼링 그다음 수준이 뭐 골프 그다음이 승마 그다음이 요트 뭐 그다음에 이제 엑스스포츠 뭐 이런 쭉 가듯이 이 패션도 국민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선호하는 트렌드가 달라지는데요. 20,000불을 기점으로 본다면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아이템이 모자입니다. 그래서 1988년 저희가 잠깐 20,000불 시대를 맛봤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호황기였었던 아이템 중 하나가 모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20,000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세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20,000불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국내 시장도 커지면서 이미 20,000불 이상의 시장을 저희 주 목표 시장으로 잡아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왕족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모자 문화가 아직도 발달돼 있거든요. 그런 우리 주변을 보면 일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공략 대상 국가이기도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장을 만들어간다는 입장으로 국내를 본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시장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는 소비자들을 가르쳐가면서 모자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모자 문화를 알려주면서 들어가야 이제 확장한다면 일본은 그런 게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진입 장벽이 워낙 까다롭고 특히 메드 인 코리아가 어떤 어드밴티지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일본 내에서 이제 제국 호텔이라는 이제 좋은 호텔에 일본에서 알아준 호텔에 저희가 그 자리 하나에 프리미엄이 20억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저희 매장이 있거든요. 이쪽이, 예. 야. 그리고 이제 미츠코시 긴자점에도 저희가 6층에 단독 샵이 이제 열리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또 세부적인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가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하는 유럽 쪽과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 마케팅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유럽하고 일본 쪽, 그 미국 쪽을 저희가 앞으로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자 지금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류 되게 붐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한류 스타들하고 뭐 같이 뭐 할 그런 건 없지? 그런 생각? 초창기에는 그들이 저희 모자를 많이 협찬해 갔는데요. 네. 지금은 돈을 달라고 하나요? 그래서 비도 썼죠, 비. 예. 아. 비가 비 같은 경우는 공연할 때 꼭 레인 모자를, 할 때 많이 썼죠. 모자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다 그 루이엘 모자. 예, 저희가 저희- 저희한테 맞춰서 이제 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비가 공연을 하다가 흥분을 하면 자기가 쓰던 모자를 객석에 던져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돈이 한 3, 40만 원짜리 모자인데 네. 코디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공연할 때마다 그걸 던지니까. 회수하려고 노력한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모자를 고가로 정말 만들어 가서는 나중에는 그냥 아주 싼 모자를 싼 모자를. 예, 사다가 그냥 알짜만 네. 붙여가지고 아. 씌우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비지 작업으로 알짜를 이제 저희가 다 네. 수공으로 다 해서 해주고 그랬는데 공연할 때마다 버리니까 너무 이제 돈이 많이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런 그 한류 스타들이 좀 더 어떤 그 광의적으로 대의적으로 좀 그 프로모션 그러니까요. 쪽에서 네. 저희하고 코워크를 한다면 훨씬 더 저희도 이렇게 편하게 또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꼭 연락 주세요. 그 가장 그 이제까지 많이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협찬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네.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 루이엘 모자를 사용을 했는데 가장 그 잘 어울린다, 우리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선호하시는 연예인이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중장층 중에서는 박원숙 씨가 모자를 정말 박원숙 씨. 좋아하시고 잘 쓰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젊은 사람 중에서는 유진 씨라고, 유진 유진? 씨, SES 예, 유진. 유진이하고 그다음에 보아가 네. 모자가 굉장히 보아. 잘 어울려요. 그럼 그 선호하신 두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 전문가로서 딱 그 사람의 두상을 보면 이 두상은 참 아름답다는 그 두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네. 두상보다는 헤어스타일이 더 중요합니다. 헤어스타일이요? 네. 모자를 감춰지는 거 아닌가요? 헤어스타일?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서 한번 이 관중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두상이랄까 어떤 분이세요? 여기 또 모자도 있으니까 네. 한번 아니, 테스트를. 예, 두상 모양은 사실 요즘에는 다들 머리 모양이 예쁘게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예쁘게 다 나와요. 옛날 어른처럼 막 이렇게 일그러져 있지 않고요. 정말 예쁘게 동글동글 계란형이 가장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계란형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얼굴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히려 헤어스타일이고요. 헤어스타일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어깨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쉐기 커트로 이렇게 진 그런 종류의 머리가 모자에 가장 잘 어울려요. 네. 여기서 어떤 분? 있나요? 여기서 자기가 쉐기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분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저기 연두색 원피스 입으신 분, 이렇게 어깨선을 넘지 않으신 연두색? 원피스, 예. 저기. 예. 그분
분 정도 네. 머리컷 정도나 그 뒤에 계신 핑크색 네. 예, 그분도 예쁜 머리 스타일이세요. 네. 저런 분 정도면 아주 평범한 모자를 써도 스타일리시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얼굴 물론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모든 것의 완성은 얼굴이야. 네네. 네. 그건 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썼기 때문에 멋졌지. 네. 오정철이 썼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기 혹시 말 나온 김에 네. 모자 쓰는 법 좀 알려주시죠. 모자 네네. 어떻게? 네. 모자. 이제 사실 예전에는 지금 젊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야구모밖에 안 썼어요. 젊은 사람들. 맞아요. 네네. 모자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모자를 이렇게 꺼려 했는데 요즘에는 다행히 피도라나 헌팅캡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모자 영역이 커졌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피도라를 쓰실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이대를 제가 가늠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두 사람 정도 네. 이렇게 써보는 거를 보고 네. 제가 그분의 나이를 네. 또는 한번 나와보시죠. 나오세요. 네. 이유식 쌤 나오세요. 젊은 사람 한번 네. 젊은 사람. 중년하고 젊은 사람 같이 네, 나오죠. 나와서 그다음에 나와. 도상 같이 나와요. 네, 연령 네, 다르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바로 나이는 확인되는 자 이쪽 앞쪽으로 자, 네, 앞쪽으로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카메라 좀. 앞쪽으로 네.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썼죠. 그다음 네. 다음 분 한번 써봐 주실까요? 써봐요. 아니요. 아 이거 멋있어. 자 그렇죠. 쓰는 여러분 법. 차이를 느끼셨나요? 어떤 차이 느끼신 분 그분한테 저기 모자 선물 갈 거예요. 얘기해봐요. 뭐요? 꽉 눌러 쓰는 게 아니라 얹히듯이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잠깐 제가 일어나서 모자를 지금 이렇게 쓰셨어요. 네. 앞으로 눈을 가리고 즉 대부나 이런 영화에서 보면 알파치노가 썼던 스타일로 그 스타일은 이미 20세기 스타일이죠. 이쪽 21세기는 어떻게 쓰셨냐면요. 제가 쓰면은요 네. 머리가 좀 벗겨져서 가리려고 그런 건데. 잠깐만, 아픈 데를. 잠깐만 와보세요. 21세기 청년은 이렇게 썼죠. 그쵸? 네. 챙 앞끝을 눈을 가려서 내렸으면 그건 올드 버전이고요. 이렇게 머리 위에다 얹혀서 챙을 들쳐서 쓰시면 21세기 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어도 이렇게 쓰시면 20세기.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어떻게 될지나. 예, 20세기 스타일로 써주세요. 그렇죠. 훨씬 젊어 보이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셨죠, 여러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피도라를 써주면 피도라는 경쾌하고 이게 굉장히 피도라입니까? 이름이 피도라예요? 네, 페도라 또는 피도라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피도라가 중년의 품격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자였지만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적인 방법으로 써주시면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도시적인 룩으로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나이 젊은 사람이나 또는 여자도 요즘에는 피도라를 많이 쓰거든요. 네,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피도라를 여성분들이 쓸 때는 오히려 평범한 의상보다는 원피스와 브라우스 같은 데다가 즉 아주 여성스러운 아이템과 남성적인 아이템을 섞어서 써주시면 매니시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제 여성스러운 모자를 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한번 써봐 드릴까요? 여성분이 한번 나와주시면. 나오세요. 누구? 빨리 나와요. 그럼 핑크색, 예, 핑크색, 예, 그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쪽도 중년이라고 한번 비교하시죠. 자, 평소에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모자를 쓰는 방법을 저희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쓰던 방식들. 예. 한번 써봐요. 뭐. 써봐요. 네. 자, 지금 네, 모자 쓰시는 방법은 쓰시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60점이에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와 주시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물론 사람마다 얼굴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헤어스타일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얼굴 선에 광대뼈가 살짝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쓴 것처럼 이렇게 일자형으로 썼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을 더 강조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살짝 틀어서 네, 이렇게 쓰주시고 모자를 옆으로 써주시면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나이도 더 젊게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모자를 얹혀서 쓰실 때 이 모자의 챙끝이 눈썹의 가장 높은 산 여기 끝에 지금 제가 맞췄잖아요. 이 선에 했을 때 가장 여자의 얼굴이 예뻐 보인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지금 이 장면 보면서 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나오지만 그 모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너무 일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네. 나름대로 앞서가는 분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앞서가는 분들이 이렇게 네. 오는 거예요, 여기. 네, 네. 이런 분들도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아까 물론 모자 박물관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요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정기적으로 모자 이렇게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딱딱하지 않게 네. 약간 감성적으로 네. 이걸 뭐 소셜과 같이 하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과 맞아요. 소셜 같이 하면 네. 되게 좋고 제가 싸게 모셔드릴게요. 정말 그래요. 진짜로 저희 매장에 들어오시는 분의 100% 전부 다 하는 말이 자기는 모자가 안 어울려요. 아니 이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자를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쓰는 모자를 잘 모르시고 못 쓰시는 거예요. 요즘요 두 분 다 페이스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시죠? 자주 하진 안 하시죠? 않아요. 근데요 요즘 이제 소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프로필 사진이에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즘 여성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프로필 사진 거의 매일 바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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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자꾸 바꾸거든요. 네. 근데 요거 이거 너무 진부해.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네. 되게 특이하잖아요. 유니크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한번 유행을 하시면 우리나라 그 1000만 명 페이스북 하시면 이것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1000만 명 곱하기 30만 원 얼마예요? 아유, 뭐 바로 마케팅 이사님으로 바로 전 딱 네, 그거 네, 얘기해요. 네. 아까 그런 거 모습 보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한번 유행을 타면 특히 소셜에서는 제 예쁘네 하면 다 따라하거든요. 금방 따라하는데. 네. 동감해. 오늘 저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이것을 그다음에 뭐랄까요? 그 루이엘에요. 모델을요. 연예인을 쓸 게 아니라요. 이런 보통 사람들을 그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해가지고 아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비포, 같아요. 야 오늘 나 돈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근데 진짜 우리가 모자 하면은 우리 캡 문화, 네. 야구 모자 네. 이걸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일반화돼 있으니까. 근데 햇이잖아요. 이제 네. 전혀 다른 네. 형태의 어떤 고급스러운 하나의 문화이고. 근데 제가 실제로 보면은 북미 쪽에서 식당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모자 캡을 쓰고 이게 별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 가서 레스토랑에서 벗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전혀 못 쓰게 하고 이 네. 매너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그건 캡을 썼기 예, 때문에. 캡을 썼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자 문화가 네. 캡이 아니 이거는 좀 그렇고 네. 이러한 어떤 정통 어떤 모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네. 보다 시장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제가 가끔 모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하기를 Hat is attitude라고 대답을 제가 많이 합니다. attitude 하면은 예의 또는 태도란 뜻이죠. 모자를 쓰면 행동을 규정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야구모를 썼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프리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도 어때요? 가볍고 경쾌하고 빠르죠. 그런데 만일 이런 모자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경쾌하게 걸을 수 없어요. 우아하게 걷게 돼요. 그 말은 모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자는 바로 에티튜드라고 제가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영국 그 문화를 얘기하셨는데 영국이야말로 바로 모자 문화의 원산지예요. 거기는 여왕이 아직도 살고 네. 계시고 여왕이 쓰는 모자를 보고 그 모자에 대한 꿈을 키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야구모를 쓰고
레스토랑에 만약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셨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 마땅하죠. 마땅했습니다. 애티튜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국 레스토랑에 갔다면 그 분위기에 맞는 모자를 썼어야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이 그 격에 맞는 거고. 왜냐하면 모자가 가진 속성 중에 그 귀족성을 있거든요. 옛날에 천민과 모자를 구분할 때 모자를 쓴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한다면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을 천민이라고 했는데 그 천민을 부르는 다른 말이 뭐냐면 떼뜨뉘라고 불어로 말하면 민머리예요. 즉 모자 쓰지 않은 머리. 천민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자에 가진 속성 중에 귀족성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모자를 귀족만 썼다는 거죠. 왕만 썼다는 거죠. 자,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머리까지. 근데 그 위에 뭔가 하나 더 얹었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권력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고 신분을 상징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귀족만이 모자를 썼고 그리고 귀족일수록 더 좋은 모자, 더 화려한 모자, 평민일수록 더 험불한 모자를 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자에 가지고 있는 모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 귀족성 때문에 바로 야구 모자가 그렇게 대우를 받은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그 모자를 구매하시는 손님들,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모자를 선물하는 모자를 구매를 하실 때 카드를 하나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에게 당신이 모자를 선물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예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존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자를 선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자를 저렇게 잘 차려 쓴 사람한테 우리는 존대할 수밖에 없어요. 호텔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야구문을 쓰고 호텔문을 들어가면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잘 차려진 의상과 저런 우아한 모자를 쓰고 호텔문을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벨보이가 정신없이 달려와서 문을 열어줄 거예요. 즉 모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나를 귀족스럽게 예우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로부터 예우를 받게 하고 싶으면 만약에 내 엄마가,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고 싶다면 그분한테 모자를 선물하십시오. 아, 그러네요. 아, 멋지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고프님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딱 보니까 왜 날 때려요? 아니 이 말씀을 듣고 딱 보니까 고피디님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너무 있어 보여.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이 루엘 박물관하고 이게 루엘 헬컬처 복합문화센터 이것이 전주에 그다음에 회사도 지금 본사도 전주로 옮겼다 그러는데 네네. 네. 보통 다 수도권에서 올려 그러는데 왜 또 거꾸로 전주로 내려가셨습니까? 아, 그건 이제 좀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실질적인 이유 양면이 있는데요. 네. 오늘 뭐 두 가지 다 공개를 할게요. 네. 이제 표면적인 그 언론에 많이 나타낸 그 이유 첫 번째는 저희 고향, 즉 저희 집사람과 저의 고향이 전주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설득력은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전주는 천년 도시면서 그 예절과 예술의 그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즉 그 말은 이 모자가 가지는 속성하고 좀 비슷해요. 즉 예절과 또 예술 네. 그 두 가지를 잘 교묘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바로 도구가 모자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하고 이미지도 맞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창 떠오르는 한옥마을이라는 테마에 전주 한옥마을. 예, 예. 아, 바로 저희가 그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곳 현재 떠오르는 테마와 저희가 지향하는 그 목적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러한 그 컨텐츠를 모아서 어떤 산업화하겠다 또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서울과 인근 경기 지역이 가장 좋은 시장이죠. 많은 이제 시장이 몰려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하려니까 거의 예산이 뭐 100억대가 넘어가는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시에서 이제 지방 수도권에 있는 그 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약간의 그 도움도 받고 저희가 이제 정작 필요한 저러한 컨텐츠를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역시 뭐 시장은 서울이 역시 크고 네. 전체적으로 수익을
100으로 봤을 때 저기서 나오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셜리천이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 지금 철원 컨텐츠가 그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유언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자로서 네. 많은 자본 투하가 됐는데 저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책감을 많이 아, 괜찮아요. 했습니다. 예. 남자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셜리천이 이제 일을 저지르고 네. 이제 뒤에 수습하는 걸 제가 도와줬는데 네. 유일하게 제가 먼저 네. 지랄을 하고 같이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주에 저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이제 더 크게 넓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모자 문화를 집약하고 또 그 지식을 네. 모아놓은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전 세계 모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알리고 모자 업계에 네.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 마이크 좀 마이크 준비해 주셔서 마이크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손 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질문 여기 앞에. 네. 이따가 질문 잘한 분 두 분 뽑으셔가지고요. 네. 그 아까 그 피도라라는 모자를 남녀 구분 없이 쓰는 걸 말씀 주셨는데 네. 궁금한 생각이 여성분들이 쓰는 모자를 반대로 여성분들의 어떤 그 고유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성분만 쓰는 거라는 생각은 우선 드는데 여성 모자도 남성이 쓰는 방법적인 부분이나 각도를 바꾸면 살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가능한 건지. 있습니다. 네.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각도가 사실은 모자 착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들 경우 앞쪽으로 내려 쓴다면 제가 남성 경우에는 뒤쪽으로 내려서 여성스러운 면을 이렇게 중화시켜주고 이런 방법적인 면은 제가 매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공공적으로 지금 여성 모자인데 남자들이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베레예요. 그렇죠. 군인들 모자로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원래 여성 모자였습니까? 그렇죠. 배려가? 네. 그래요? 네. 그랬는데 원래는 목동들 모자인데 사실은 여성들이 더 많이 썼던 것을 최근에는 남자들도 많이 이제 차용을 해서 쓰고 있죠. 네. 자 또 질문 없어요? 네. 셜리천 디자이너님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처음에 모자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언가 내 손에서 바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희열 때문에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들은 이제 여자들의 행복이나 아니면 상상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꿈을 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내가 만드는 희열에서 남의 행복을 챙겨주는 그 과도기에서 어떤 사건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뭐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을 위한 모자를 만들 때는 그 모자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모자를 할 때에서는 그 기간이 한 2, 3년 동안에는 나는 기뻤지만 그 모자가 팔리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고객을 제가 배워갔다고 그랬죠. 이쪽 회사에서 고객을 배워가면서 고객을 이해하면서 고객을 위한 모자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모자를 만들다가 고객을 위한 모자를 점점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그 고객이 내 모자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저한테 더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즐겁고 고객도 즐거울 수 있는 모자, 중간에서 만나지는 모자를 만들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아까 한 발보다 0.5보 앞서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그 갭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따로 하시는 뭐 시장 조사 활동이나 이런 당연히 있어요. 일단 신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저희 매니저들이죠. 샵의 각 매니저들과 전부 다 품평회를 같이 해요. 그러면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내가 점 찍어놓은 모자들이 있어요. 모자를 한 50개 정도를 먼저 이제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어서 50개를 만들어서 선을 보이는데 그 중에 실제로 이제 생산이 되는 건 30개 정도 되면은 거기서 제 마음속에는 이미 30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품평회를 하면
이제 의견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아이한테 우린 점수로 주거든요. 10점 만점에 8점, 7점 이런 식으로 주는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한테 몰표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가장 기대했던 나의 야심작은 1점을 받기도 해요. 아직도 그래요. 저는 디자인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지만 아직도 저는 디자인이 어렵고 무서워요. 정말 그러면 무서워요, 디자인이. 한 표 나오고 그런 거는 탈락되니까 그 아이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객과 제 모자가 만나야 되는 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저는 또 제 자신의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보여줘야 할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자를 20년 한 사람으로서 계속 대중의 눈에만 기능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비욘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넘어선 어떤 모자,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자를 보여주는 것도 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도 안 팔리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 해요. 이거는 내가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고객한테. 나 이런 모자를 여러분 그냥 눈 즐거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자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모자는 만약에 100% 중에서 저는 7%만 잡아요. 그러니까 쇼업 하는 모자 7% 정도 잡고 그다음에 매출을 잡아줄 수 있는 대중과 예술이 만나는 모자는 한 60% 잡고 그다음에 아직도 5,000원도 비싸다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전혀 안 쓴 사람한테는 그 5,000원도 내기 아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도 루이엘 이름은 들어봐가지고 루이엘 모자를 쓰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살 수 있는 대중적인 가격과 대중적인 디자인을 가진 그런 아주 이렇게 보급형 그런 디자인을 한 20% 정도 포진을 하고 나름대로 이 포트폴리오를 하시네. 그렇죠. 정확하게 그 밸런스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잘못하면 그 시즌 전체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또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의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가장 비싼 모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모자 중에 제일 비쌌던 모자. 1,040만 원. 팔렸어요. 아니 그건 뭘 만든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아까도 소명의식 얘기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모자에 대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 만들기라는 어떤 매뉴얼 책은 있지만 모자 원론서라든 개념에서 그 책이 없어서 제가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자료가 없다 보니까 원서를 다 해석을 제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5년째 아직도 해석하고 있거든요. 과연 몇 살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원서를 하나 이제 그 모자에 대한 원론을 하나 내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모자 디자인집을 하나 내는 것과 세 번째는 저희 고객 이야기를 모자와 재밌겠다. 함께 그 고객들을 하고 싶어요. 저희 고객 중에는 너무너무 개성도 특이하시고 정말 스토리가 다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부포로 초대할게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자에 담긴 이야기와 인생을 담은 어떤 그 모자 재밌네요. 에세이를 좋은데요? 내는 것도 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갈채라는 디자인의 모자를 하나 냈는데 그 갈채는 테마가 12개월의 보석이에요. 1월석, 2월석, 3월석, 4월석 이렇게 12개월 탄성색을 테마로 해서 12개의 모자 시리즈를 콜렉션으로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 12개를 다 사셨어요. 그걸 다 한꺼번에 사시면 그냥 4월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문제에. 근데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를 진짜로 넣었을 때의 가격과 그냥 다이아를 안 하고 크리스탈로 했을 때의 가격하고 모자 두 개를 이제 선을 보였는데 다이아를 안 한 상태에서 12개를 다 했을 때 한 1,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모자가. 왜냐면 이제 중간에 다 보석이 들어있고 그 금으로 다 이렇게 작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 원 정도치를 한꺼번에 다 사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1월 달에는 그 모자 1월에 모자를 쓰시고 2월에는 옷방보다 모자방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고객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느 한 분은 이제 암 환자셨는데
여러분 모자가 여자한테 어떤 의미냐면요. 여성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암 환자인 경우는 머리를 다 삭발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심각하게 여자들은 자기의 여성성의 상실에 대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는 아직도 남편한테 여자처럼 보이고 싶다. 그런데 내 민머리로는 도저히 여성스럽게 보이지가 않는다. 나를 위해서 모자를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으로 저한테 모자를 맞추러 오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아, 여자한테 모자라는 게 바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구나. 머리와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모자를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하셨는데 굉장히 수술이 끝나시고 행복해지시면서 오셔서 그 뒤로도 모자를 맞추신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외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외도. 사람 없는 외도. 갑자기 외도에서 농장을 하시는 크게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모자를 외딴섬이라고 해서 외딴섬 나부터. 아니, 섬 이름이 섬 이름이 외도예요. 외도예요. 아, 섬 이름 외도예요? 아, 오케이. 근데 그 큰 농장에 외도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네. 농장일을 가꾸시는데 아무도 자기를 봐주는 이가 없어요. 밭에서 호미를 일구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봐주고 있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외도를 방문하는 한 사람이 자기를 본다면 자기가 밭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꿈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나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여줄 모자를 해달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나피아 모자에 예쁜 꽃들을 가득 이렇게 넣어서 정말 로맨틱한 모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19세기식으로 19세기 때는 모자를 보통 이렇게 묶어서 썼죠. 리본처럼. 그렇게 해서 묶어서 정말 19세기 여자처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외도에서 아직도 그분은 호미를 매시면서 그 모자를 캐고 계세요. 그게 바로 여자한테 모자의 의미예요. 꾸미고. 예. 꿈을 만들어주는 거네. 그렇죠. 예. 자, 또 질문. 예. 여기 마이크 앞으로. 네, 모자에 대한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예술 작품 중에 모자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모자의 속성을 은근슬쩍 드러냈다던가 그런 예술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의 작품 중에서요? 그냥 가장 좋아하시는. 네. 네. 제가 존경하는 그 모자 디자이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필립 트레이시라고 하는 모자 디자이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영국 분이고 남자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직도 30대 후반이고요. 근데 젊은 나이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하면 필립 트레이시라고 누구나 다 세계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사람이 성공한 계기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 외국에 나가서 모자를 보면요. 멀리서 보면 모자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굉장히 뭐랄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야 진짜 허접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걔네 스케일이 커가지고 그리고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기발한 모자들을 많이 만드는데 가까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 라는 그런 모자가 많거든요. 근데 필립 트레이시 모자를 제가 직접 봤을 때 이 사람은 상상력도 뛰어나지만 완벽해요.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모자를 제가 수업을 배울 때 저희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시던 말이 비엔카쉐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잘 숨겨라예요. 불어로. 모자는 작업의 흔적을 잘 숨겨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작업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그래서 비엔카쉐 수업 시간 내내 그 선생님이 그 말을 외치는데 정말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카피를 만약에 하려고 본다면 이게 다 뜯어볼 거 아니에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뜯어 이러면 되겠네라고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모자는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명품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그 모자를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만의 그러니까 너무 잘 숨겨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가장 존경해요. 근데 현재 지금 30대라고요? 그럼요. 영국의 최고의 디자이너고 얼마 전에 윌리엄 공 그 결혼식 했을 때 왕비며 그 모든 왕가가 썼던 모자고 베아트리체 공주가 썼던 모자가 나중에 3억에 팔린 거 아시죠? 그 자선 기금으로 그거
그 양변기 모자라고 해서 되게 기괴하게 생긴 너무 독창적이어서 정말 이걸 예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참 특이하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결혼식 끝나고 그 모자를 자선기금으로 바자회 냈는데 3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작품도 필립 트레이시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를 떠나서 완벽해요. 네. 네. 자, 또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조준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셜리천 선생님은 모자를 만드는 디자이너이잖아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모자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고객한테 모자 쓴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꿈을 네. 심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말솜씨도 좋아야 하실 것 같은데 네. 셜리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하면 잘 팔린다 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품평회 할 때 서로 노하우를 공개해요. 아, 이 모자는 이렇게 팔면 잘 팔려요. 이렇게 하는 팔린 그런 말을 공개하는데 한 번은 한 매장의 점장님이 이제 노하우를 밝히셨는데 그 말이 정말 모두 다 1등이라고 다들 했는데 뭐냐면 손님 그 모자를 쓰시니 부자 같으세요. 있어 보이는 게 최고야. 그 말이 1등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 안 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매니저들이 한번 오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제 생각에는 요 21세기의 화두이기도 한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마케팅이 발전하고 다각화되고 하다 보니 이제 손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정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희 여러 매니저들이 작업 손님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가끔 몰래 이렇게 암행어사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그 매니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100% 먹혀요. 나도 사겠다예요. 모자를 만드는데 나도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사지? 그 해답은 진정성이에요. 정말 그분한테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무엇을 찾고 싶어 하고 어떤 모자를 꿈꾸며 왔고 어떤 모자를 그분한테 권해야 진짜 저분한테 가장 예쁘게 잘 맞나를 매니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건 100%예요. 자,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석이라고 합니다. 조정인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일본에 루엘이 진출했을 때 지금 그 일본 제국 호텔에 입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백화점에 이제 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제국 호텔에 입점하신 뭐 또 다른 뭐 이유라는 게 그거 좀 궁금합니다. 한 7년 전인가 저희가 이제 하이서울 대표자 협의회 소속으로 해서 제가 일본 전시회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막연한 기대 외에는 어떤 특별한 일은 이제 기대를 않고 갔었는데 거기서 허겁지겁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모자를 이렇게 보러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저 보시면은 굉장히 성실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셜리천이 이야기했던 대로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듯한 말투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고객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자료를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 현재 제국 호텔에 들어가게 된 동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서울 그 브랜드 사업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제국 호텔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한 3, 4년간 샘플 요구하고 회사 상황 요구하고 그러기를 4년 만에 어느 날 제국 호텔에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야 환영한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지금 과정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유통의 제일 먹이 사슬의 제일 상위에는 백화점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이런 샬롱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명품이라는
그 세상 위에 또 다른 명품들 군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제국 호텔인데 거기에 저희 부스가 있는 그 임대 그 뭐랄까 보증금 거기에 드는 권리금이 20억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를 저희 상품을 대신해서 들어오려면 20억 원을 예치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자리를 저희는 그냥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예치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제국 호텔 내에 베스트로 저희가 뽑혀가지고 한 달 동안 제국 호텔에서 광고를 해줬어요, 저희를. 그럴 정도로 저희 제품 퀄리티나 또 저희 제품을 찾는 고객층이 이미 그쪽 일본 내에서도 최상위 한 뭐 20% 이상, 그리고 거기는 이제 왕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족에게 들어가는 또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제품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희는 이제 마케팅을 그쪽에 주력을 할 거고, 더 세분화된 그 표적 시장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4년 전에 그 일본인 그분이 예, 도와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건 제국 호텔 관계자신가요? 아니요. 그 에이전트입니다. 그곳에 물건을 이렇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초이스를 해서 그쪽에다 선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제국 호텔 내에서 이 모자 아이템을 좀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찾던 중에 저희를 발견했던 거고, 저희들을 4년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입점이 이제 돼서 지금까지 한 4년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셜리천을 초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셜리천 한번 초대해서 우리가 일본은 그 작가 또 어떠한 그 전문가에 대한 애우가 우리 한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는 굉장히 그 로열티가 있는 그런 작가로서 대우를 받고 있고요. 그 가격하고는 별 관계없이 그쪽은 저희 제품에 대한 그 로열티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저는 그 셜리천 디자이너님께 부탁이 있거든요. 앞에 새 MC분들이 계신데요. 준비해 오신 2개의 모자를 이용을 해서 그 새 MC들께 근사하게 스타일링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또 인증샷을 찍어서 또 깨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하신지. 네, 가능은 한데 셜리천은 마술가가 아닙니다. 네, 가능은 한데 제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점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 고피디님 거네? 이게 그럼 여성으로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게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게 이렇게 할까요? 죄송해요. 저거는 안 되겠어요. 저거는 제 신의 영역이 영역을 벗어나는. 왜냐면 특히나 짱고 그게 낫습니다. 예. 멕시칸, 헤이, 산초, 솜브레노스. 아까 저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남자들도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뒤로 제꼈을 때는 여성 모자임이 확실히 드러났지만 지금 일자로 쓰니까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남성화된 느낌을 받으셨죠. 네. 왜냐면 멕시칸이나 이런 뭐 짱고 모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코알이 높아지 멕시칸이라는 소리 아니 잘 쓰셨어요. 네. 잘 어울리세요. 지금 저런 풍의 모자는 이태리에 가면 뱃사공들의 운전 모자로 그게 노가다요. 그 곤돌라 사공이 이런 쓰는 모자를 뒤에 리본 달린. 네네 맞아요. 네, 딱 그 분위기예요. 네. 산초.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로맨틱해요. 네. 그 운전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아까 저 한국의 전주 쪽이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천년고도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자를 불란서에 배워오셨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문화적 코드를 어떻게 모자에 녹여놓으려고 노력을 했으며 그게 사실은 그 외국에 수출한다면은 그 문화적 코드나 격식이나
뭐 의상까지 다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어울림을 어떤 식으로 해서 추구하시는지. 저에 대한 질문인가요? 이분에 대한 질문? 아니 그 디자이너한테. 아 저예요. 그 지금도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그 숙제예요.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만 달랑 어울려서도 안 되고 옷과도 맞아야 되는데 한국적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이 유럽적인 지금 현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사실 한국적인 기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구화된 이런 의상에 한국적인 모자를 잘 어우러지게 한다는 건 정말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간혹 성공한 디자인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언제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하지만 절대 손은 놓지 않고 아직도 계속은 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반발 앞서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한 발을 앞서가면 반발을 소비자가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네. 성공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성공해요. 반발만 앞서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 제가 네.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려면은 아니요. 정말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굶은 상태로 헝그리한 상태로 기다려야 돼요. 자본이 버텨야죠. 버텨야죠. 한 발씩 네. 앞서 있으면 아, 네. 한번 들어오면 네. 안 해봤잖아요. 해본 사람은 되게 괴로워요. 안 해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예를 들어서 안방만 안 가보고서 유통업계에 네. 지휘하려면 백화점 영업을 하려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3개월, 6개월 그 자금 회전을 묶어놔야 될 정도로 그렇죠. 예, 엄청난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약간 이제 제가 마케터로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다면 지금 이제 디자인 쪽으로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R&D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소재적인 측면도 굉장히 개발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전주는 이제 한이라는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한식, 뭐 또 한지, 또 한옥, 뭐 그 한약, 뭐 많은 그 우리 전통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서 한지 생산량이 제일 많은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지를 이용한 원사 개발도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만일에 한지로 만든 원사로 모자를 만든다면 사실 환기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건강 이런 것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기청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이제 신청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원천적인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질문 하신 분 중에 질문 잘한 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정해 주시죠. 네. 네. 아니 남자는 정말 네. 대표님께서, 여자는 솔루션께서. 네. 남자 질문자. 저희 나이 이걸로. 아니 이거 아까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 자 나오세요. 이거 딱 쓰시고 가셔야지. 여기 쓰고 가야 돼. 네네네. 아, 모자 수영 이렇게 주세요. 자 여성분 한 분. 여성분 앞에 오렌지색 티셔츠 입으신 분에게 누구요? 드리겠습니다. 이번? 네. 네네네. 또 모자를 쓰다 벗으니까 신분이 떨어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는 이제 운동과 놀이의 융합 디자인 파크 개발 김효섭 CEO님인데요. 이게 제가 이분께 이게 어딘가 했더니만 이 동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동네도 있고 요즘 보면 동네마다 그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여기서 만든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내가. 거의 우리 동네 다 이분이 만든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과 놀이의 융합적인 것을 이제 디자인적으로 해가지고 하신 분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디자인 파크 개발 김효섭 대표님이랑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이런 것들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보기라든지 컨텐츠도 계속 올릴 거니까 여기서 계속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신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걸 하죠. 네.
모자가 여러분 자기는 안 어울려라고 말하는 사람 다 100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쓸 모자는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울리는 모자는 분명히 하나 주셨으니까 걱정 마시고 모자를 써보는 것에만 인색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세상만 그 만족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세상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세상을 마음껏 저희 샤뽀와 함께 한다면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 무궁한 재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놉시다.